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푸조 뉴 5008입니다. 5008은 푸조 SUV 라인업의 기함이죠. 구형과 5008이라는 이름을 같이 쓰긴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플랫폼도 EMP2로 갈아탔지만 차의 성격도 MPV에서 SUV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형의 경우에는 컴팩트 MPV로 분류가 되는데 이 신형은 SUV예요. 신형 5008의 차명은 뉴 5008 SUV죠. 그만큼 푸조가 요즘 트렌드를 감안을 해서 SUV 라인업을 강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차는 1.6 알리르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팔리는 5008 중에서는 가장 낮은 트림이죠. 외관 디자인은 3008과 거의 비슷해요. 소위 말해서 3008의 대짜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전면의 얼굴이 좀 많이 닮아 있어요. 물론 그릴이라든가 주변 디자인의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3008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 푸조의 새 얼굴은 3008 같은 좀 작은 차에 더 어울리는 것 같긴 하지만 이 5008에 적용이 돼도 꽤 스타일리시합니다. 특히 그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저 시퀀셜 방향지 시등도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하죠. 참고로 뉴 5008은 이 알리르부터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이 신형 5008의 차체 사이즈는 구형보다 많이 커졌어요. 구형과 비교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둘레가 커졌습니다. 차체 사이즈는 좀 약간 애매한 감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전장만 놓고 보면은 티구안과 티구안 올스페이스 사이에 있거든요. 예, 물론 전장이 티구안 올스페이스에 좀 더 가깝긴 하지만 하여튼 그 사이에 있고, 근데 휠 베이스는 티구안 올스페이스보다 또 길어요. 거기다가 뭐 산타페라든가 소렌토보다도 길고, 그러니까 이 신형 5008은 3료를 놓고 그에 따라 실내의 거주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휠 베이스를 최대한 길게 뽑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장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긴 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MPV에서 SUV로 성격이 바뀌었는데 이 측면과 후면에서 그런 차이가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구형의 경우에는 뭔가 좀 몽땅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 차체 곳곳에 좀 디테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측면에 있는 장식의 경우에는 뭔가 랜드로버를 연상시키고요. 그리고 테일램프는 머스탱과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테일램프 옆에도 이 가는 핀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외관에서 이 차체의 디테일을 살리는데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사이즈가 둘두루의 55R 18이고요. 지금 앞쪽에는 콘티넨탈의 콘티 크로스 컨택트 LX2, 뒤에는 미쉐린의 프리머시 3가 끼워져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앞뒤 타이어가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시승하기 바로 앞서서 타이어에 손상이 입어서 급하게 한쪽만 갈아 끼느라고 이렇게 앞뒤 타이어가 다르게 됐다고 합니다. 주행에서 이거를 조금 감안을 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요 휠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크가 겹쳐진 듯한 디자인이고 되게 튼튼해 보여요. 예, 새 플랫폼의 푸조는 이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이미 3008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 실내 디자인이나 또는 소재까지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저는 작년에 시승했던 차 중에서 새 플랫폼의 푸조의 실내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기존의 푸조는 이 실내 소재에서 그렇게 딱 좋다 하는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3008과 이 5008은 실내의 소재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은 이 대시보드 쪽인데, 물론 이 눈에 잘 보이는 쪽의 소재는 대부분의 차들이 좀 좋은 걸 쓰긴 하는데 3008이나 5008은 이 대시보드라든가 저 도어 트림 쪽에 적용된 플라스틱 있잖아요. 저거 이렇게 만져보면은 물렁물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러운 소재가 대체로 좋은 편인데 이 5008은 눈에 잘 보이는 쪽의 소재가 이렇게 부드러워서 이런 면에서 좀 품질감을 느끼게 하고요. 이 아래쪽,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눈 덜 띄는 쪽은 그보다는 조금 못하긴 한데 여기 역시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와 함께 실내는 가죽의 사용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이 쓰인 곳은 이 시트 양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내에 탔을 때 실내 소재가 괜찮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게, 다른 브랜드와는 좀 차별화되는 이런 직물이라든가 이 센터페시아 주변에 쓰인 이런 금속 룩의 플라스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참고로 실내 디자인은 3008이랑 5008이 뭐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 중간에 쓰인 이 직물의 경우에는 3008은 약간 좀 밝은 색이었잖아요. 이 차는 조금 어두운 색인데 어두운 색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푸조 역시도 돌출형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돌출형 모니터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모니터 위치가 높잖아요. 그래서 눈과 좀 가깝죠. 이 5008 같은 경우에는 이 잡고 흔들었을 때
이게 좀 흔들리긴 하거든요. 흔들리긴 하는데 소리는 또 거의 안 나요. 모니터는 터치스크린 방식이고요. 주로 사용하는 메뉴들은 이렇게 송풍구 밑에 따로 배치를 해놨어요. 이 버튼들의 위치가 사용하기 괜찮은 게 기어레버 위에다가 이렇게 손목을 얹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딱 닿아요. 이 메뉴를 살펴보면 가장 왼쪽이 오디오 관련이고요. 오디오 세팅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요 정도의 메뉴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이 메뉴가 좀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죠. 그리고 지금은 공조장치 화면인데요. 이 공조장치 역시도 전부 다 모니터 안에서 터치 스크린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확실히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따로 물리 버튼이 있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해요. 제가 작년에 유럽에서 일주일 동안 5008 타고 다니면서 그거는 좀 물리 버튼이 있는 게 편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은 내비게이션인데 이 차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핸드폰으로 내비를 보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딱히 뭐 아쉽진 않은데 무선 충전 장치가 없는 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 네 번째 버튼 누르면은 이게 이제 차량 관련인데 이걸 누르면은 차의 주행과 관련된 기능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있어야 될 거, 뭐 썬루프라든가 내비게이션이 없는 것에 반해 의외로 또 이런 안전장비나 편의장비는 웬만큼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차량 세팅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들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작년에 제가 5008 탔을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모니터 안에서 설정하는 그런 메뉴들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는 좀 많아요. 이 보안으로 들어가면은 자동 제동 및 충돌 위험을 위한 거리, 여기서 이거를 누르면은 이 거리를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총 3가지네요. 가까운 거리, 정상, 원거리. 모니터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또 다른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설정 누르면은 사실 여기서는 뭐 특별히 설명을 드릴 건 없지만 여기서 개인화에 들어가면은 모니터 양쪽에 나타나는 그런 화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후방 카메라는 화질이 이렇고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화면을. 그리고 기어레버 앞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공간이 어느 정도 쓸만하면서도 꽤 깊어요. 그리고 이쪽이 좀 막혀 있어 갖고 여기다가 물건을 뭐 이렇게 넣고 다녀도 뭐 빠지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실제로 안 빠졌죠. 예, 여기는 딱 이게 핸드폰이 이제 하나가 안 들어가요. 지금 이게 노트5인데 좀 반듯하게 안 누워지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기어레버 옆에 딱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놨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진짜 딱 핸드폰 놓으라고 마련해 놓은 공간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와 C볼트가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선 충전이 없는 거는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차의 이 USB가 좀 충전 속도가 되게 느려요.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충전을 해도 진짜 되게 천천히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는 열선 시트는 있는데 통풍은 없습니다. 3008 시승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새 푸조는 이 기어레버 디자인도 꽤 멋있는데 이 주변에 하이그로스를 좀 많이 쓴 거는 좀 아쉬워요. 그리고 시동 버튼은 약간은 좀 길게 눌러야지 시동이 걸려요. 이 끌 때도 마찬가지고 약간은 좀 길게 눌러야 됩니다. 전자식 기어레버는 뭐 익히 아시는 것처럼 P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고요. R&D를 오갈 때는 앞뒤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포츠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시동 버튼과 달리 이 스포츠 모드 버튼은 그냥 짧게 한 번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GT와는 달리 소리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푸저를 보면은 차들의 구성 또는 패키징이 좀 더 보편적으로 변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컵홀더예요. 괜찮은 위치에 괜찮은 사이즈의 컵홀더가 이게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 차들은 보편적으로 컵홀더가 좀 인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컵홀더만 봐도 좀 차 만들기의 그런 마인드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센터 콘솔 박스는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용량은 충분합니다. 이것도 프랑스 브랜드의 좀 특징인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은 SM6도 그렇고 센터 콘솔 박스 이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좀 TOP인데 이게 이만큼이 들어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큰 거죠. 이 글로우 박스의 저 라인도 약간은 좀 비대칭이에요. 그리고 열어보면은 이 열렸을 때의 저 형상도 좀 다른 차들과 좀 다르죠. 그리고 용량은 뭐 괜찮은 편인데 이 안쪽에 있는 이 소재 있잖아요. 글로우 박스 여기까지도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실내 소재가 괜찮은 편입니다. 예, 운전대에는 전형적인 푸조 스타일이죠. 푸조는 뭐 차 크기에 상관없이 이 운전대를 좀 작게 쓰잖아요. 이 5008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운전대는 얼핏 보면은 약간 좀 그 게임기 같고 그래요. 그리고 손에 잡히는 감각은 또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잡는 이 위치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또 굴곡 올려서 딱 잡았을 때 이 손아귀에 이 림이 딱 잘 들어오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크 양쪽에는 음성 인식과 볼륨,
오디오 관련 버튼 등이 모여 있습니다. 이 패들 시프트도 예전에 비하면 이 작동감이나 소재가 많이 좋아졌어요. 기존에는 좀 되게 장난감 같고 플라스틱 느낌이 좀 많이 났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한층 좋습니다. 계기판도 푸조 특유의 디자인이죠. 이렇게 좀 높게 배치된 디자인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푸조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확실히 이게 통상적인 위치보다 눈에 좀 잘 들어오는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하면 계기판의 그래픽이라든가 선명도가 많이 좋아졌죠. 이 계기판은 모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개인 화면이고 최소를 누르면은 말 그대로 속도계만 보이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죠. 그리고 지금은 주행, 지금은 다이얼. 이 다이얼이 가장 좀 통상적인 디자인의 계기판 같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모니터의 계기판 설정에 들어가서 양쪽 화면에 뜨는 정보를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립 컨트롤의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ESP 해제고요. 푸조의 그립 컨트롤은 18인치 휠까지만 적용이 된다고 하죠. 푸조는 보편적으로 이 시트의 형상이 좀 독특한 편인데 이 508 역시도 좀 마찬가지예요. 일단 시트의 쿠션이 좀 단단한 편이고요. 저 직물은 가죽이 아니지만 느낌이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저 직물이 만져보면 좀 까끌까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옷과의 밀착성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가죽만큼 이렇게 질감이 좋은 건 아니에요. 시트 포지션은 통상적인 SUV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고요. 가장 낮게 했을 때 등 상단과 저 시트 백이 좀 잘 붙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트는 모두 전동식이고요. 저 쿠션의 상단 앞부분을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전동식은 아니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잡아서 빼는 거죠. 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5008은 도어 트리밍 디자인도 좀 현란하고요. 뭔가 좀 스타일리시하죠. 전체적인 형상이. 그리고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이고요. 이 도어 포켓의 크기도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이 도어 포켓의 용량을 보면은 확실히 이런 거주성, 실내 공간 이런 면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신경을 써서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트렁크 개폐 버튼인데 2번을 눌러야지 트렁크가 열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 한 번 더 누르면 되고요. 페달은 좀 평범하죠. 저 고무가 발가 잘 붙는 편이긴 하지만 모양이 그렇게 예쁘진 않고요. 오르간 타입이 아닌 것도 좀 아쉽죠. 그리고 저 안쪽에 쇠들이 보이는 것도 시각적으로 좀 좋지가 않죠. 다른 차들과 좀 달리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좀 거리가 좀 보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우선적으로 맞추고 시트 포지션을 잡는데 그거에 맞추면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눌렀을 때 오른발이 좀 더 깊게 들어가요. 반면에 이 풋레스트는 좀 다른 차들보다 좀 가깝게 있는 편이고요. 이 풋레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되게 넓고 왼발을 좀 잘 지지를 해줍니다. 통상적인 SUV와 달리 5008의 2열 시트는 그 뒤에 독립된 3개의 시트가 놓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SUV는 6대4 분할 시트가 놓이잖아요. 근데 5008은 3개가 독립된 시트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자 등받이 각도와 슬라이딩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임의대로 3개를 적당하게 슬라이딩을 시켰는데 저쪽 끝에 있는 게 가장 앞쪽으로 당긴 거고 가까이 보이는 게 최대한 뒤로 민 상태입니다. 이렇게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민 상태에서는 2열의 무릎 공간이 주먹이 3개가 들어가도 좀 남아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열의 무릎 공간은 성인 기준으로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고요. 물론 이 차가 지금 2열 레그룸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이 1열 시트 여기를 굉장히 좀 많이 파놨죠. 그리고 1열 시트 밑으로 신발이 들어가긴 하는데 아주 넉넉한 공간은 아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2열이 그렇듯이 1열보다 시트 위치가 높은 편이에요. 여기 보면은 약간 솟아올라 있죠. 그래서 2열에 앉으면 전방의 시야라든가 좌우의 시야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머리 위 공간은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 조금 남고요. 2열의 거주성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공간인데 여기 가운데 부분이 완전히 평평해요. 그러니까 솟아오른 부분이 없습니다. 반면에 2열 시트의 착자감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통상적인 6대4 그 분할 시트에 비해서는 그 양쪽에 앉았을 때 그 공간이 좀 좁은 편이죠. 참고로 2열 시트의 등받이는 이 허리가 닿는 부분이 조금 튀어나온 편이고요. 이 직물의 소재는 뭐 1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1열 시트 뒤에는 이렇게 작은 테이블이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효용성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뭐 이 정도의 지지력인데 뭐 여기서 도시락을 놓고 까먹거나 뭐 그러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 뒤에는 12V와 풍량 조절 버튼이 있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2열에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3열 시트만 접었을 경우에 트렁크 용량은 952리터고 2열 시트까지 모두 접으면 2150리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3열 시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36리터고요. 3열 시트는 이거를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 레버를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3열 시트가 펴지죠. 그리고 3열 시트 사용한 상태에서의 이 짐 공간은 이 정도가 되고요. 이 밑에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짐을 넣을 수는 있겠죠. 이 상태에서는 3열의 무릎 공간은 대략 이렇습니다. 제가 이 3개의 시트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슬라이딩을 시켰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 앞쪽으로 슬라이딩을 시킨 상태예요. 2열 시트를 이렇게 앞쪽으로 최대한 슬라이딩 시키면 이 정도의 무릎 공간인데, 사실 성인이 앉으면은 약간은 좀 무릎 공간이 타이트하긴 하죠. 그리고 3열로 들어갈 때는 이 레버를 당기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슬라이딩이 되죠. 지금은 이 시트를 최대한 앞쪽으로 당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무릎 공간이 의외로 주먹이 하나가 남아요. 근데 무릎 공간 자체는 괜찮지만 머리 공간은 좀 타이트하고, 무엇보다도 이 3열은 시트가 좀 작고 등받이도 고추서 있어 갖고 성인이 앉아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는 좀 다르지만요, 2열 시트를 좀 뒤로 밀었을 경우에는 무릎 공간이 거의 안 나오죠. 그래서 5008의 3열 공간은 이게 플러스 2의 개념이지 성인이 앉아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저기에 12V가 하나 있고요. 이쪽에는 얕은 컵홀더랑 수납 공간이 2개가 있네요. 근데 이 위쪽에 있는 수납 공간은 이 안쪽에 플라스틱 처리가 약간은 좀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2, 3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 이 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동반 좌석 시트도 접을 수가 있죠. 사실 동반 좌석 시트가 저렇게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아주 긴 물건도 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회전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는 어느 정도는 걸러져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아주 조용한 건 아니지만 보통 디젤 엔진의 SUV한테 예상하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귀에 잘 들리긴 하지만 그게 아주 이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대로 전달되는 이 진동은 이게 잘 억제가 돼 있는데 시트로는 좀 가늘게 있어요. 파워트레인은 1.6L 디젤과 6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되는데, 이거는 3008과 동일한 파워트레인이죠. 이 정도 사이즈의 1.6L 디젤 엔진, 그 출력도 120마력이니까 높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최대 토크가 한 7, 8년 전에 2.0 디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 차체 사이즈를 생각을 해보면은 1.6L 디젤은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죠. 근데 물론 이 차가 이 보기보다 또는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중량이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에요. 1.6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이는 것만큼 또 아주 무거운 건 아니죠. 이 정도 사이즈의 1.6L 엔진이니까 좀 동력 성능이 부족하지 않나, 답답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실제로 동력 성능이 충분하진 않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같은 파워트레인의 3008이랑 동력 성능이 거의 같습니다. 아까 실내 설명할 때 푸조도 이제 점점 차를 좀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좀 불특정 다수에게 통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차를 만든다고 했는데, 주행할 때도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시야가 좋아요. 물론 이 사이드 미러가 조금 좀 작은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이 전방 시야라든가 좌우 시야는 뭐 충분히 좋은 편이고요. 반면에 룸미러로 이제 뒤를 보면은 이 차가 좀 생각보다 뒤가 좀 길구나 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룸미러에 비치는 저 뒷유리가 좀 되게 멀리 있어요. 그리고 뒷유리의 면적이 그렇게 좀 넓은 편은 아닙니다. 예, 보통 간선도로에서 주로 달리는 뭐 80이나 90 정도로 주행을 하면은요, 그 타이어 소음이 좀 더 부각이 되죠. 뭐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긴 하지만 엔진 소리는 거의 안 들리고요, 타이어 소음이 좀 더 부각이 되긴 합니다. 지금 이 차는 앞 타이어가 좀 더 그 마일지가 기니까 트레드가 680이고 뒤는 240인가? 그러니까 뒤 타이어가 좀 더 고성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앞뒤가 좀 다르다고. 그런데 어쨌든 이 속도로 달리면은 그 타이어 소리는 어느 정도 들어오는 편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속도가 높아지면은 그 앞쪽에서 이제 부딪히는 바람 소리는 조금 있어요. 물론 이제 바람 소리가 좀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는 게 장점이긴 한데, 좀 아주 많이 고속으로 달리면은 그 앞쪽에서 좀 부딪히는 바람 소리는 좀 들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운전대의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지름이 작으면은 저속에서 무겁잖아요. 근데 이 차는 저속에서 가볍고 이제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데, 이건 뭐 다 마찬가지죠. 요즘에 다 이렇게 세팅하니까. 근데 이 차는 저속에서 가벼운 건 좋은데 이 고속에서 올라가면은 조향을 하잖아요. 그럼 좀 이렇게 무게가 좀 느껴져요. 그래서 여성에게는 약간 좀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조향할 때의 감각은 굉장히 정확한 편입니다. 주행에서 장점 중 하나를 꼽으라면은 이 스티어링의 좀 정확성, 이 필링 이런 걸 좀 꼽고 싶네요.
코너에서의 거동은 진짜 푸조 특유의 감각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전통 비슷한 건데 해치백뿐만 아니라 SUV도 마찬가지거든요. 코너에 좀 빠르게 진입하잖아요. 그러면 좀 차가 이렇게 좌우로 좀 이렇게 날린다, 좀 약간 좀 춤을 춘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또 코너는 되게 잘 돌고 그리고 안정적이에요. 이 프랑스 국도에서 운전을 해보면은 거기는 다들 빨리 달리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프랑스 브랜드가 이 코너에서 이렇게 거동이 왜 이렇게 스포티한지 그거를 대략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내리막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적인 다른 SUV들보다 속도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차가 3008보다 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더 보수적으로 세팅이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렇진 않네요. 그러니까 차가 커도 또는 SUV라고 해도 푸조 특유의 그런 코너에서의 거동은 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차는 국내에서 팔리는 5008 중에서는 가장 낮은 트림인데,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깡통인데 프랑스에서는 이게 깡통이 아니거든요. 이게 한 세 번째 트림인가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수입차라면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뭐 썬루프라든가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편의 장비가 되게 없고 매우 깡통 같긴 하지만, 근데 또 잘 보면은 은근히 또 되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풀 LED 헤드램프도 있고 차선 이탈 방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차선 유지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기능을 키면은 여기 계기판 양쪽에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지금 기능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속도에서 되는 건 아니고 대략 한 65km 이 정도부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차들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그렇게 능동적으로 차선 가운데를 이렇게 잘 유지를 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선 이탈을 방지해 주는 거죠. 지금 제가 뒤쪽에 아무 차가 하나도 없어서 임의로 해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리 차선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차선에 붙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돼서야 이렇게 조향을 하는 거죠. 약간 구분길에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 차선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차선을 벗어나진 않아요. 차선에 붙으면 그때 이제 조향을 해주니까.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운전자 보조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과 같이 사용을 하면은 확실히 좀 더 편하죠. 물론 지금 이 차는 크루즈 컨트롤이 그냥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차간 거리를 조절해주는 그런 크루즈 컨트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선 유지 지원만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탈 방지 효과도 있는데, 말 그대로 예를 들면은 지금은 뒤에 차가 없으니까 제가 임의로 차선을 넘어가 보면은 방향지시는 안 켜고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타이어가 차선에 거의 닿으면은 이 운전대를 반대쪽으로 돌려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하체 같은 경우에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탄탄한 편에 가까워요. 요즘에 대부분의 차들이 좀 더 부드럽게 나오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면은 이 5008의 하체는 꽤 상하의 움직임이 좋고 탄탄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이 코너에 빨리 진입을 하면은, 그러니까 차는 기울지만 이 타이어가 그림이 좀 부족해진다거나 또는 차체가 거동이 불안해지거나 또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이 차도 스톱 스타트가 있는데 작동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시동이 꺼졌죠. 근데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놓으면은 시동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브레이크 페달을 놓았을 때 시동이 걸리는 속도가 다른 그 평균보다는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시동이 켜졌을 때 그 엔진으로 인한 그 진동이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회전 때 시트로 진동이 좀 가늘게 있고요. 그리고 저단에서 가속할 때 그때도 시트로 좀 진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행 중에는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 저단에서 가속할 때 그때가 이제 시트로 진동이 생기더라고요. 이 차의 동력 성능은 3008 1.6이랑 뭐 거의 같습니다. 정지에서 150이나 정지에서 170으로 이제 끊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딱 1초 차이 나요. 1초 차이. 그러니까 뭐 변수 같은 거 생각을 하면은 1초 정도는 그냥 오차 범위 내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상 같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이 차가 차도 크고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공기 정서 많이 받잖아요. 넓으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의외로 차이가 안 나는 거죠. 3008 1.6이랑. 그래서 시내 주행이라든가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을 할 때는 아마 동력 성능에서 이렇게 크게 부족한 걸 느끼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 차가 엔진 출력이 넉넉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엔진 배기량이나 또 출력이 있으니까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그 힘이 빠지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속도가 올라갈수록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향이 좀 더 부각이 되죠. 그리고 고속 안정성은 꽤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가 체감 속도가 좀 낮고 고속으로 뭐 직진을 하거나 약간 구분기를 달릴 때도 별로 불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기판을 안 보면은 실제 달리는 속도보다 그 운전자가 느끼는 그 체감 속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이 가속할 때 엔진 소리는 베이스 톤이 아니라 약간은 좀 기계적인 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좀 다른 회사랑 좀 조금 달라요. 이제 코너 몇 번 돌아봤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랑 뭐 결론은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지금 이 차가 앞뒤 타이어가 다르잖아요. 앞에는 트레소에가 680이고 뒤에는 240이고 그 차이가 좀 있죠. 패턴도 다르고 당연히 회사가 다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타이어를 끼우면은 뭐 고속 주행 성능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전 성능은 차 동치 생각하면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도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은 뭐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듯이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달라지는 게 가장 두드러진 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그러니까 부하가 적은 상태, 그러니까 가속 페달 요만큼 밟고 다니잖아요. 이럴 때는 그럴 때 노멀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은 바로 좀 느낌이 달라져요. 물론 이제 가속 페달 끝까지 밟으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그리고 2.0 디젤 엔진의 GT의 경우에는 이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엔진 소리가 더 우렁차게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대번에 느낄 만큼. 근데 1.6은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연비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항상 일정하게 그 체크를 하는 구간에서 보면은 이 차가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24에서 25 정도 나오거든요. 리스상 순간 연비가. 근데 이것도 역시 좀 의외로 같은 파워트레인에 3008 1.6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20에서 21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차가 배기량이 적으니까, 배기량이 낮으니까 연비가 좋은 건 당연한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순간 연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실제 운행했을 때의 체감 연비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디젤은 효율이 많이 좋아져서 좀 운전을 좀 빨리 해도 연료 소모가 좀 적은 편이죠. 예를 들면은 이 차로 5단으로 최고 속도를 달리잖아요. 그럴 때도 그 리터당 순간 연비가 대략 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정체 구간이 아니라면은 이 연비가 10 밑으로 떨어지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이 6단 변속기는 전체적으로 작동이 부드럽습니다. 간헐적으로 한 번씩 변속할 때 한 번씩 탁 하고 좀 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드럽고요. 그리고 여기 계기판에 보면은 그 D 모드에서도 단수가 나오잖아요. 이걸로 확인을 해보면은 그 톱기어, 그러니까 6단이죠. 6단이 조금 늦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평균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하가 적은 상태, 가속 페달 많이 안 밟은 상태에서 보면은 이 6단이 대략 80 정도는 좀 돼야 들어가요. 요즘에 뭐 6단이든 7단이든 대략 뭐 한 70 정도만 되면은 이 톱기어가 7단이든 6단이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차는 아무래도 출력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좀 딸리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유럽에서 2.0 GT를 타본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5008 1.6을 시승을 했습니다. 이 5008의 장점은 그 뉴 3008에서 검증받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은 그 안팎의 디자인이 있고요. 특히 실내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운전자가 받는 느낌,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최저 트림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의외로 그 편이나 안전장비도 꽤 있는 편이고, 거기다가 또 이 차가 7인승이죠. 사실 7인승이 그러니까 플러스 2의 개념으로 보면은 활용도가 높은 거고, 그리고 이 차가 수입 SUV 7인승 중에서는 유일하게 또 4천만 원대죠.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7인승 수입 SUV 중에서는 유일하게 또 4천만 원대죠. 알리르가 가격이 4,290인가 부터 시작을 하니까 생각보다 또 가격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죠. 이 단점으로는 이쪽 그 유리창 쪽에서 들리는 이 바람 소리가 있는데, 저기서 간헐적으로 그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나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창문을 꼭 안 닫혔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항상 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고속으로 달릴 때 뭐 대략 한 110, 100 이상부터 저쪽 유리창 쪽에서 그 휘파람 소리가 좀 이렇게 휘잉 하고 납니다. 이 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구입을 하신다면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죠. 그리고 이 차가 리어 서스펜션이 토션빔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SUV에서 리어 서스펜션 토션빔을 쓰는 차가
뭐 거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가 쓰고 있는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사실 승차감은 괜찮아요. 그리고 가속방지턱 넘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보통 톱션빔 차는 가속방지턱 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쿵쾅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차는 좀 상대적으로 덜해요. 물론 제가 지금 운전만 해서 2열의 승차감은 논하지는 못하는데 적어도 1열에서의 승차감만 보면은 가속방지턱을 넘을 때의 승차감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차처럼 이렇게 상하의 그 움직임이 좀 적은, 그러니까 이 차가 상하의 움직임은 적은데 그 초기의 댐핑은 좀 부드럽고 좀 그런 세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상하의 움직임이 좀 짧은 서스펜션의 SUV가 좀 드문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승차감은 좀 호불호를 살 수가 있어요. 예, 이로써 푸조 뉴 5008 1.6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가 단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송풍구랑 모니터랑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없는 건 저는 괜찮아요. 뭐 저는 제 차도 내비게이션 안 쓰니까 핸드폰이 훨씬 사용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다 핸드폰으로 보고 쓰는데, 제가 그 작년에 유럽에서 이거 쓰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송풍구형 거치대를 딱 꽂잖아요. 그러면 여기 핸드폰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니터가 가려요. 여기다 넣어서 그렇고 여기다 넣어서 끝쪽에 놔도 그렇고. 그래서 이 차가 이 송풍구랑 이게 좀 모니터가 가까운 게 이게 좀 흠이에요. 물론 좀 길쭉하게 튀어나온 거 해도 마찬가지고.